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래요? MBTI가 어떻게 되죠? MBTI 성격 유형 검사.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소곤소곤 책 읽어주는 여자 수책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지적인 삶을 위한 가장 쉬운 교양서 지식 편의점이에요. 지금부터 폭넓은 지식 맛보러 고고싱!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 과학, 신을 꿈꾸는 인간편. 이시안 지음, 흐름 출판 편행. 지식인의 책갈피. MBTI 성격 유형 검사.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사실 융은 프로이트의 긴밀한 학문적 동지라고 해요. 나중에는 강하게 비판했지만요. 융은 콤플렉스라는 말을 제일 처음 제안한 사람이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MBTI 검사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죠. 그가 쓴 심리 유형론에서는 인간의 성향을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MBTI 검사를 맡는 것은 아닙니다. MBTI는 마이어스 브리그스 타입 인디케이터를 줄인 말인데요. 마이어스 브리그스 유형 지표라고 번역돼요. 작가인 캐서린 쿡 브리그스와 그녀의 딸이자 역시 작가인 이사벨 브리그스 마이어스가 함께 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심리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 소설가들이에요. 이들이 MBTI를 개발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산업계의 일손이 부족해지자 여성들이 직업 전선으로 동원되었는데요. 그때 여성의 성격을 구분해 가장 적절한 업무를 찾아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현재 잔존하는 이런저런 것들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2차 세계대전은 정말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바꿔놓은 사건임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 MBTI의 문제점은 이론도 실제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융의 이론 역시 심리학이 근대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라 요즘의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가 환자들의 꿈을 들어보니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융은 환자들의 성격을 분류해 보니 정도로 직관적인 유형 분류를 했던 것이죠.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론으로 실천적인 지표를 만든 MBTI는 더욱더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소설가들이 융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었거든요. MBTI 해석에 사용되는 심리 역동 위계는 융의 해석과 거리가 있는 MBTI 개발진의 독자적인 이야기라는 비판이 이미 1960년대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번외로 개발자인 이사벨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마이어스 브리그스 재단이 이를 감추려고 여러 가지를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적도 있죠.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강력한 주홍 글씨이기 때문에 MBTI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MBTI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처음 만들어질 때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몇십 년간 사용하면서 통계적으로 다듬어지고 입증된 것도 있으니
근거가 생겼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검사하는 것만으로는 성격 유형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식으로 검사한다고 해도 인간의 성격 스펙트럼은 그보다 더 다양하기 때문에 MBTI는 참고 자료일 뿐 절대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MBTI가 연인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거나 심지어 취업할 때 참고 자료로 쓰인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MBTI가 그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 테스트는 아닙니다. 재미로 단순한 참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테스트는 자칫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핑곗거리로 쓰이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내면의 용기가 부족해 실행하지 못한 일을 두고 나는 I니까, 나는 내향형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말이죠. 성격 유형은 한 번쯤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지 자신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더더욱 자신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에 대한 지표도 아닌 거죠. 원하는 성격이 있다면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니까요. 과학은 진실이지만 진리는 아니다. 토머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갈릴레오 선생,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게 굴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체를 투명한 막이 채워주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평평한 게 맞아요. 달은 평평했다. 아니, 평평해야 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평평한 모습이다 보니 모든 진리에 통달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가정인 천상의 물체들은 모두 완벽한 형태인 구형의 모양으로 존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갈릴레이라는 작자가 성능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낸 뒤 그것으로 달을 관찰하고 달의 표면은 사실 수많은 크레이터로 울퉁불퉁하다는 보고를 한 것이다. 세계의 학자들은, 아니 엄밀히 말하면 유럽의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을 깨는 이런 결과를 용납할 수 없었다. 달의 크레이터 위에는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덮여 있어서 눈으로 보기엔 울퉁불퉁하지만 사실 매끈한 구형의 곡면을 유지한다고 반론을 펼친 것이다. 좋습니다. 제가 미처 에테르의 존재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여러분의 의견대로 달은 에테르로 덮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학자들은 당황했다.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갈릴레이가 저렇게 순순히 자신의 과학을 부정하다니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갈릴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에테르가 평평한 모양이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 모양으로 솟아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울퉁불퉁합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당신들이 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에테르로 덮여 있어서 평평하다. 이 주장은 증명할 수 있나요? 테세우스의 배. 아빠, 저게 바로 그 배예요? 맞아. 아테네의 청년 14명을 매년 제물로 바치기를 요구했던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귀환한 영웅 테세우스님이 타셨던 배지. 모처럼 공휴일이라 아테네의 공무원인 데메트리오스는 아들을 데리고 나들이에 나섰다. 이왕이면 나들이를 하더라도 그저 노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아들과 국가기념박물관을 찾은 것이다. 테세우스가 살던 당시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조공으로 아테네 청년 중 남성 7명, 여성 7명을 요구했다. 미노스 왕은 이 조공을 몸은 인간, 머리는 황소인 미노타우루스라는 흉포한 괴물에게 먹이로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가 갇혀 살던 미로에 실타래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괴물을 죽이고 무사히 귀환했다. 귀환할 때 탄 배가 바로 테세우스의 배로 이후 아테네인들은 이 배를 유지 보수하며 기념물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래된 배치고는 그렇게 낡지는 않았네요. 저 배는 국가 기념물이기 때문에 계속 수리하고 있단다. 판자가 썩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판자를 갈아 끼우면서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지.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판자는 없겠네요? 아무래도 오랜 세월을 흘렀으니 지금은 판자를 대부분 새로 갈았다고 봐야지. 그러면 저게 왜 테세우스의 배예요? 그거야 테세우스가 타고 귀환한 배니까 그렇지. 하지만 저 배는 그때 쓰였던 목재는 하나도 없고 다 새로 갈아 끼운 판자들이잖아요. 그러게. 저게 왜 테세우스의 배지? 테세우스의 배는 처음에 플루타르크가 쓴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소개된 유명한 철학적 논제입니다. 처음에 판자 하나를 갈아 끼웠다 하더라도 그 배가 테세우스의 배임은 틀림없습니다. 큰 배의 판자 한 조각일 뿐이니까요. 두 번째 판자를 갈아 끼웠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계속 판자를 갈다 보니 어느 순간 원래 배에 있던 판자는 다 사라지고 모두 새로운 판자로 교체되는데 이것이 과연 테세우스의 배가 맞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조금 더 변형된 판도 있습니다. 토머스 홉스가 제시한 논제인데요. 테세우스의 배에서 갈아 끼운 낡은 판자들을 버리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판자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배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느 것이 테세우스의 배인가 하는 문제예요. 형이상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실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를 복원하면 그것을 진짜 옛날에 바로 그 문화재로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남대문은 불에 탔다가 복원된 문화재인데도 국보 1호잖아요. 우리의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세포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몇 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세포 동일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요. 몸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성분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신체를 나로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화재도 나도 새롭게 갈렸는데도 문화재로, 그리고 또 나로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존재 자체보다도 인식의 문제가 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물질적인 존재의 의미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혹은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인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멜라스 행복의 조건. 세상의 모든 행복과 균형이 구현된 도시 오멜라스가 있다. 유토피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오멜라스는 완벽한 공간이지만 한 가지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오멜라스의 행복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던 것이다. 오멜라스의 어느 지저분하고 습한 지하실에 소년일 수도 있고 소녀일 수도 있는 6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0살인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완벽히 불행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겪어야 하는 불행과 냉대가 바로 오멜라스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아이 단 하나만 불행하면 수많은 오멜라스의 사람들은 행복을 누린다. 오멜라스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멜라스 사람들이 이 아이의 불행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오멜라스의 사람들은 8세에서 12세 사이에 이 사실에 대해 듣게 된다. 그리고 아이를 보러 와서 동정하거나 격분하지만 이 아이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간 뒤에도 이 사실을 몇 년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오멜라스의 행복의 정체다. 개 중에는 아주 소수지만 지하실에 이 아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오멜라스를 떠나 밖으로 나가 하염없이 어디론가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듯 걸어간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말이다. 어슐러 르균의 단편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짧은 소설이 주는 인상이 매우 강력해서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영감과 인사이트를 주죠.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희생양입니다. 저는 희생양 신화에 대해서 르네 지라르의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으로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소설에서 희생양의 개념이 더욱 와닿습니다. 이게 바로 소설의 기능이겠죠. 영화나 신화를 보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를 용에게 바친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공양미 300석의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리기도 했죠. 이들이 모두 희생양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이 말은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고통의 무게가 전가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한 사람을 구제하고자 파괴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다루었던 트롤리의 문제 같습니다. 나의 선로 선택으로 인해 기차에 한 명만 치여 죽을 수도 있고 5명이 치여 죽을 수도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행복의 총량을 중요시하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선택은 고민거리도 아니겠지만 공리주의가 반드시 올바른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마지막에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꺼내든 이유는 과학의 발전에 희생되는 희생양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미래 세계가 불행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묘사하는 것을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계와 인간의 전쟁을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기계 인간과 진짜 인간의 대립이 현실적인 디스토피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하철도 999에서는 기계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인간들이 심심함을 참지 못하고
진짜 인간들을 사냥하고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은하철도를 타고 여행하는 주인공 철이는 기계 인간이 되기 위해서 머나먼 은하를 가로지르지만 최후에는 인간으로 남는 선택을 하죠. 철이가 느끼는 기계 인간들은 인간성이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인간을 인간이라고 정의하게 만드는 휴머니즘이 없고 기계 그 자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스스로 인간이라고 의식할 뿐이지 사실 인간이라고 특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간성을 상실한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기계들일 뿐인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성, 휴머니티는 영혼에 기인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존재 조건이 달라진다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성이라는 것은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죠.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도 굳이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손을 남겨야 한다는 유전자적 본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 부성애나 모성애도 사라질 수 있고요. 사랑, 우정, 보람, 욕심, 슬픔, 기쁨, 그런 모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영생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런 영생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든지 과학기술의 흐름은 기세를 꺾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위에 올라탄 우리의 자세를 생각할 뿐입니다. 과학이 인간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기 전에 인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과학기술이 가져올 수도 있는 디스토피아를 유토피아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